네, 안녕하십니까. 동양고등학교 1학년 부장교사 이순호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영상으로 학부모 공개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행사 순서는 교장 선생님 인사 말씀, 담임 선생님 소개, 학교 생활 안내, 2023 대입 전형 안내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양고등학교 학교장이신 김승용 교장 선생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동양고 교장입니다. 많이 힘드시지요. 3월부터 지금까지 아들이 학교 나가는 날이 들쭉날쭉했습니다. 집에 있을 때는 스스로 좀 알아서 해주면 좋겠는데 생활습관, 공부시간 등 자기 관리가 잘 안 돼서 힘들다고 호소하는 학부모님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일단 이번 주부터는 1, 2학년 학생들이 학년 말까지 계속 등교하게 되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긴 기간 동안 학생들이 등교가 불규칙했던 만큼 학교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수업을 알차게 진행하고 그동안의 공백을 보충할 수 있도록 각종 교육 프로그램들을 하나하나 잘 챙겨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대입 준비와 관련해서 아들의 전체 현재 성적 위치와 그에 알맞은 입시 지도에 대해서 막연해하고 방향을 못 잡는 학부형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이번 설명회를 굳이 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 며칠 사이 코로나 상황이 또 안 좋아졌습니다. 강서구의 확진자도 눈에 두드러지게 많아졌습니다. 부모님들의 얼굴을 직접 뵙고 대입 설명회를 진행하면 정말 좋았겠지만 이렇게 부득이하게 온라인으로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만큼 직접 대면 설명보다 더 충실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많이 안타깝습니다. 상황이 호전되면 언제라도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 보면서 학생들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학부모 설명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선생님들이 시간과 정성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잘 들어주시고 큰 도움 얻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젊고 에너지 넘치는 동양고등학교 1학년 담임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1학년 1반 담임 고상훈입니다. 1학년 2반 국어 담당 김원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물리교사 김유경입니다. 안녕하세요. 1학년 4반 담임 황성희입니다. 1학년 5반 담임교사 영어교사 이상윤입니다. 6반 담임 수학을 담당하고 있는 박지혜입니다. 안녕하세요. 1학년 7반 담임 이순호입니다. 제 교과 담당은 체육 과목입니다. 자, 저희 반 학생들입니다. 1학년 7반! 화이팅! 다음은 동양고 1학년 학생들의 학교 생활 안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기주도 학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일은 4시에서 5시, 5시에서 6시까지, 주말은 8시 30분에서 12시, 1시에서 4시 30분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방역 아래 1인 1좌석, 굉장히 쾌적한 좌석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 가정에서도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의 독려 부탁드립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자기주도 학습 출결 사항은 항상 기록하고 있으며 가정에서도 미로스쿨을 통해 출결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방과 후 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름방학, 그 다음에 2학기에 방과 후 학교를 진행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강좌로 진행을 했었고 이번 겨울방학에도 약 12일간 방과 후 학교를 개설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말고사 직후에 수강 신청을 받아서 의미 있는 겨울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독려 부탁드립니다. 담임 선생님들도 자기주도 학습과 더불어 방과 후 학교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아리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많은 동아리가 개설이 됐는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아쉽게도 동아리 활동을 많이 하지를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교과 관련 동아리와 취미 관련 동아리로 나누어서 학생들이 원하는 의미 있는 동아리 활동을 개설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양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진로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진로 프로그램으로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가정에서 잘 이야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학생 맞춤형 진로 진학 로드맵 설계 프로그램과 인공지능 딥러닝, 1인 1 프로젝트 로봇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학생들이 개인별로 이런 다 리포트를 받았습니다. 아마 집에 학부모님들께 보여드릴 건데 집에서 살펴보시고 학생들의 진로 어떻게 활동을 했는지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동양고의 가장 큰 장점인 진로 진학 상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차 학생 상담은 6월 29일에서 7월 10일까지 학생 생활 상담 위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또 학부모 상담은 온라인으로 진행하여 9월 7일에서 9월 18일까지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번에 실시할 2차 학생 상담은 11월 16일부터 11월 25일까지 진학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현재 성적으로 진학 가능한 대학을 검색하고 다양한 진학 정보를 제공하는 진학 상담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학교 생활기록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은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지만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입니다. 이 정도로 저희 교과 선생님들이 꼼꼼하게 적어주시고 계십니다. 국어, 수학, 영어, 통합사회, 과학탐구 실험 여러 교과를 구분하지 않고 학생들이 진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선생님들이 적어주시고 계십니다. 학교생활기록부는 교과 선생님이 적어주시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담임 선생님이 적어주시는 종합의견 및 행동특성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입니다. 이 부분은 담임 선생님이 이제 적어주시는 부분인데 역시 학생들과 상담을 통해서 굉장히 학생들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을 파악을 하여 자세하고 꼼꼼하게 적어주고 계십니다. 다음은 2020학년도 1학년 2학기에 남은 주요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19일 목요일에 전국연합학력평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1월 26일에서 8일까지 온라인 원격 수업을 합니다. 이건 전국 학교가 모두 동일하게 수능 일주일 전에 방역에 관련해서 실시하는 부분이니까 학부모님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월 28일에서 12월 31일까지는 2학기 기말고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겨울방학은 23일간 1월 9일에서 1월 30일까지 겨울방학 방과후 학교 12회에 걸쳐서 실시됩니다. 1월 11일에서 1월 26일까지 2월 1일날 개학, 2월 4일날 1학년 종업식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교내 스포츠클럽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매년 축구, 줄넘기, 풋살 등 다양한 학교 스포츠 클럽을 진행해왔고 교육감배 대회에도 출전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좀 아쉽게도 많은 활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축구 종목 DPL입니다. 동양 프리미어리그, 우리 동양고등학교의 전통적인 스포츠 클럽 활동입니다. 11월 20, 23, 24일 중에 토너먼트로 총 6게임입니다. 그래서 한 번 하고 떨어지면 한 게임만 하는 반들도 있을 거고요. 결승전까지 올라가는 반은 3게임 정도가 진행될 겁니다. 가능한 학생들이 많이 접촉되지 않도록 방역과 안전에 철저히 신경을 써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교사 참관하에 안전하게 방역에 신경 써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 대입전형 안내를 하겠습니다. 2023 대입전형 안내를 해주실 강사 선생님은 본교 연구부장이신 박범수 선생님이십니다. 서울특별시 교육청 교육정보원에서도 활동하고 계시고 제가 볼 때는 가장 진학에 관련된 전문가라고 생각을 해서 초빙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양고등학교 연구부장 박범수입니다. 이번 시간에 2022-2023 대입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크게 변화된 부분이 3가지가 변화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선택 과목이 확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수시 모집에 축소가 되었고 정시 모집의 인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서류의 간소화를 줄 수 있습니다. 이 3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논술 전형, 정시 수능 전형이 있습니다. 이 4가지 전형은
동양고등학교에서 주로 학생들이 진학을 하는 전형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수능 성적과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내신 성적과 교과 활동, 여기에 비교과 활동까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논술 전형은 논술 역량이겠죠. 학생들의 논술의 역량을 요구하는 전형입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시 전형은 수능 전형이라고 하죠. 수능 성적을 좋은 학생들을 선발하는 전형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선택 과목을 우리가 확대가 되었다고 했는데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국어 영역입니다. 국어 영역은 이제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국어 영역의 경우 수능 출제 문항수가 45문제의 문항이 나옵니다. 그 중에 75%, 즉 34문제겠죠. 34문제가 공통 과목으로 나오고 출제가 되고요. 나머지 선택 과목, 언어와 매체와 화법과 정리해서 나머지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즉 공통 과목은 76점이 만점이고요. 선택 과목은 24점이 만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내용이 있습니다. 공통 과목에 같이 출제 시험을 보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이 언어와 매체, 화법과 정리 중에서 어떤 과목을 선택을 해야 될까? 이 문제가 학생들에게는 큰 숙제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개의 과목은 다르기 때문에 난이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지 이 문제는 학생들이 많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화법과 정리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수학 영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학 영역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통 문제와 선택 문제가 나누어집니다. 수학 같은 경우는 3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 중에 75%인 22문제가 수학 1과 수학 2에서 출제가 되고 나머지 8문제가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에서 출제가 됩니다.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선택의 문제가 남아있죠. 예를 들면 문과 학생입니다. 문과 학생이면 공통 문제에다가 확률과 통계, 미적, 기하 중에서 어떤 과목을 선택을 해야 될까? 당연히 문과 학생이라면 확률과 통계를 선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과 학생과 경쟁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과 학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과 학생 같은 경우에는 공통 문제에다가 미적분과 기하의 선택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미적분입니다. 왜냐하면 응시 인원이 많습니다. 응시 인원이 많다는 이야기는 안정적인 표준 점수를 취득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기하, 예전에는 기하와 벡터 했었죠. 그 벡터 부분이 빠지고 기하로 바뀌었는데, 기하인 부분들은 응시 학생 수가 적을 걸로 생각합니다. 자, 다음에 사탐과 가탐의 선택 문제입니다. 예전에는, 그러니까 현재 고3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사탐은 문과 학생들은 사탐을 선택을 해야 되고, 이과 학생들은 과탐을 선택을 해야겠습니다. 하지만 현 고2 학생부터 이 문과, 이과의 개념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17개의 과목의 탐구 과목 중에서 2과목을 선택해서 시험에 치르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떤 문제냐? 대학에서 요구하는 응시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A라는 대학에서 우리 대학에 오기 위해서는 탐구 과목을 선택할 때 과학 탐구 영역, 즉 물, 화, 생, 지, 원, 투 8과목 중에서 2과목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기준을 정해놨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수학 영역에서도 우리 대학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공통 문제와 미적과 기하의 2과목 중에서 한 과목을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기준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가고 싶은 대학, 어머님들께서 보내고 싶은 대학에 보내고자 한다면 대학에서 요구하는 선택 문제들이죠. 미적분은 그 다음에 과탐. 이 과목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문과에 같은 경우는 응시 기준을 정해놓은 대학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과 학생의 경우는 선택의 문제가 많지는 않지만 이과 학생의 경우에는 선택 과목을 잘 조정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표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부분은 국어, 수학, 탐구 영역의 경우에는 백분위와 표준 점수, 석차 등급이 제공이 됩니다. 하지만 색깔이 표시가 되어 있는 영어, 한국사, 제2 외국어 및 한문에는 등급만이 표시가 됩니다.
다음으로 제2외국어 및 영역을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고3 학생들은 제2외국어 및 한문이 상대평가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9등급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 고2, 고3 학생부터 절대평가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다음 EBS 연계율을 알아보겠습니다. 현 고3 학생들의 경우에는 EBS 연계율이 70%가 됩니다. 그것도 직접 연계로 70%가 출제가 됩니다. 하지만 바뀐 제도에 의하면 현 고2, 고3 학생들은 50%에서 EBS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서 출제가 됩니다. 하지만 그것도 간접 연계로 출제가 됩니다. 자, 모집 인원 한번 보겠습니다. 이 모집 인원은 전국에 있는 대학교를 조사를 해본 내용입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학생부 위주의 교과 전형의 경우는 2021학년도 대비 2022학년도에서 소폭 증가를 했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의 경우는 좀 줄어들었죠. 하지만 이 줄어든 인원은 굉장한 인원입니다. 6,580명이 줄어들었다는 인원은 큰 대학이죠. 그러니까 종합대학을 말합니다. 이 메모리급 대학들이 두세 개의 대학이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선발하는 대학들은 대부분 서울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대학의 모집 인원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 논술 위주 전형은 소폭 줄었습니다. 하지만 대학 수는 늘었습니다. 적성을 보는 대학들 11개 대학들 중에서 가천대, 경기대, 수원대학교가 적성이 폐지되면서 이 인원을 논술로 선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3개 대학 수는 늘었지만 모집 인원은 소폭 줄었다. 자, 다음 정시에서는 학생들 모집이 다소 늘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수시가 축소되고 정시가 확대된 영향입니다. 이거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서울에 있는 16개 대학을 좁혀서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16개 대학을 보면 가장 많은 모집 인원을 선발하는 전형이 수능 위주의 정시입니다. 보시면 40%에 육박을 합니다. 그렇죠? 예. 많게는 40.4%까지도 있네요. 자, 이렇게 정시 전형이 중요하게 된 입시가 됐습니다. 여기에서 끝나는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문제가 없는데 대학들은 수시 2월을 해버립니다. 자, 수시 2월을 얼마나 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서울대의 경우 2020학년도에 175명을 2월을 했습니다. 연세대, 고려대 242명, 216명 굉장히 많은 인원입니다. 이 많은 인원들을 2월을 했습니다. 즉 정시 모집에서 모집 인원이 더 확대가 된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학에서 2월을 하는 인원을 한 5% 정도를 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 2022학년도, 2020학년도 모집 인원이 정시 모집에서는 45%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학이 한번 생각을 한번 알아볼까요? 대학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대학은 상위권 대학일수록 정시에서 학생들을 선발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하지만 중하위권,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수시 모집에서 학생들을 채우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 점을 잘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진로 선택 과목이 중요한 이유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학생들을 선발할 때 반영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인문계열의 경우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목을 반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자연계열의 경우에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과목을 반영을 합니다. 하지만 진로 선택 과목은 일반적으로 많은 학교에서 고등학교 3학년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3학년 1학기와 3학년 2학기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가장 특징적인 게 3단계 평가를 하는 겁니다. 즉 A, B, C로 평가를 합니다. 석차 등급도 표시가 안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 대학에서 과연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가? 자, 대학에서 발표하는 것을 보면 대학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대학은 단순하게 반영하는 대학도 있고요. 어떤 대학은 단위수까지도 반영을 하는 대학이 있고, 또 어떤 대학은 대학 자체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체 환산 점수를 계산을 해서 반영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진로 선택 과목은 반드시 A를 맞아야 됩니다. A 성취도를 보여야만이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없습니다. 실제로 강남권에 있는 학교들을 보면 A, B, C 성취도 중에 A 성취율을 받는 학생의 비율이 80%까지 육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해서 진로 선택 과목은 반드시 A 성취도를 받아야 합니다. 자, 다음은 대학들이 설정해 놓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고려대의 경우 세계 합 5위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보다 낮은 대학들도 있겠죠. 2개 4인 대학도 있고 2개 5인 대학도 있습니다. 이렇게 대학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각각 다 다르게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서울대인 것 같습니다. 서울대 지역균형 선발의 현재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3개 영역에서 각각입니다. 각 2등급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선발이라든지 서울대학교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변화가 됐냐면 3개 영역 합 7로 바뀌었습니다. 이 각 2등급 3개와 합 7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자,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그 학생부 교과 전형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지만 논술 전형에서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도 비슷하게 대학들이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앞서 설명한 내용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장 크게 중요한 것보다 서울에 있는 16개 대학의 정시 규모는 확대가 되었다. 그 다음에 학교장 추천 전형이 확대가 됐습니다. 예전에 없던 대학들이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들어온 대학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음으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확대가 됐다고 합니다. 서울대학교 빼고요. 자, 예전에는 수능 없이 대학에 간다고 했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 이야기죠.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실제로 수능 시험에 응시하지도 않고 대학에 입학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수능 개편이 되면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과 내신 성적을 굉장히 많이 반영하기 때문에 종합전형에서조차도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많이 달라진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서울에 있는 24개 대학입니다. 인서울대학이라고 소위 말하는 인서울대학의 24개 대학의 모집 인원의 변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1년과 22년의 변화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 소폭 증가했습니다. 아까 16개 대학과 비슷하죠. 그 다음에 종합전형 40%에서 34.2%로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이 줄어드는 인원이 6,000명 정도에 가깝지만 학생들이 체감하는 인원은 굉장히 많은 인원이다. 자, 특히 서울에 있는 대학을 진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큰 영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시 전형은 소폭 상승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상위 16개 대학이나 24개 대학이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예전에는 수시에 올인한다든지 정시에 올인하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나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어느 한쪽 전형에 집중을 하는 전략은 옳은 전략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학생들이나 학부모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현 고1는 수시와 정시를 같이 해야 된다. 좀 힘들고 어렵지만 같이 준비하는 전략을 세우기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아까 말씀을 드린 추천 전형입니다.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 추천 전형이 신설이 됐죠.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다가 새로 생긴 전형이 아니고요. 연세대학교에 면접형 전형이 있었습니다. 그 면접형 전형이 추천 전형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자, 서강대와 성균관대학교 마찬가지고요. 그 전 대학들은 예전부터 있었던 대학들인데 추천 기준을 보시면 인원 제한이 있습니다. 인원 제한이 있습니다. 인원 제한이. 그래서 학생들이 본인이 학교에서 추천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적극적인 지원을 하는 게 맞습니다. 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지는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건 5그룹인데요. 아까 1그룹부터 2, 3, 4, 5그룹까지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본 겁니다. 여기 있는 대학들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서울에 있는 중하위권 대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추천자 전형,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교과 전형인 거죠. 이 교과 전형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경쟁률은 낮고 충원률은 높습니다. 뭐 경희대의 경우 몇 년 전에 1000%까지 충원률이 된 적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경쟁률이죠.
그래서 학생부 교과전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학생부 종합전형이 그 수능의 영향력이 강화될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대학들이 다 이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요구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많이 수능의 영향력이 커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특이하게 볼 수 있는 대학은 경희대학입니다. 경희대학교입니다. 왜 경희대학교가 특이한 대학이냐면 상위권 학생들은 수시 모집에서 원서 6장을 쓰는데 서울대부터 쓰지 않을까요? 뭐 서울대부터 쭉쭉 내려옵니다. 그 마지막 걸리는 대학이 경희대학교예요. 그죠? 그래서 중하위권 학생들도 밑에서부터 원서를 쓰죠. 쓰는데 쭉쭉쭉 올라가다 보면 걸리는 대학이 경희대학교예요. 경희대학교 이상은 무서워서 애들이 원서를 못 써요. 그래서 이 경희대학교가 중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입시 결과가 많이 높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경쟁률이 세니까 당연히 입결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경희대학교 지원하실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그 요즘에 그 매스컴에서 화두가 되는 약대입니다. 아까 제가 추천 전형, 학교에서 추천하는 전형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약대는 대한민국에 36개 대학이 있습니다. 36개 대학이 있는데요. 현재 2+4 약학 전문 대학원을 운영하는 대학이 36개 대학이 있는데 그 중에 32개 대학은 이미 학부 체계로 전환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나머지 4개 대학은 이제 아직 학부 체계로 전환을 하겠다고 발표를 하지 않았어요. 그 대표적인 대학이 뭐 충남대나 강원대학 같은 경우는 아직 약학 전문 대학원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데 아마도 발표는 안 했지만 조만간에 대세를 따르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32개 대학의 모집 인원이 1,578명입니다. 굉장히 많은 인원이죠. 자, 이 1,578명 인원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냐 보겠습니다. 서울대학교 2021년도 모집에 자연계열 학생들 모집에 1,700명이 모집을 했어요. 그렇죠? 약대가 신설되면서 서울대 규모의 종합대학이 하나가 더 생긴 겁니다. 그렇죠? 자, 또 여기에 의대가 있습니다. 의대가 4,800명입니다. 또 여기에 아까 여기 말씀을 드린 약대가 들어오죠. 또 여기에 누가 들어와요? 의대 정원을 늘려야 된다고 해가지고 매년 400명씩 늘어나잖아요. 그죠? 이 인원만 해도 6,800명입니다. 여기에 또 빠지는 인원이 있습니다. 어디로 빠져나가죠? 예, 경찰대로 빠져나갑니다. 카이스트로 빠져나갑니다. 유니스트로 빠져나갑니다. 또 공군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에 빠져나갑니다. 어마어마한 인원이 빠져나가는 거죠. 근데 여기에 해당되는 건 문과다, 이과다? 이과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6,800명이 어느 정도의 위력을 발휘를 하냐면, 작년에 2021년도 수능 수학 가죠. 그게 고3 아이들이죠. 고3 아이들이 수학 가를 접수한 인원이 15만 명인데, 비율로 따지면 4.4%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연계열 아이들의 1등급 아이들이 전부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2등급 1등인 거죠. 자, 그래서 학교장 추천 전형이 대상이 되는 학생은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문과는 빠져나갈 대학이 없습니다. 문과는 역시 예전과 같습니다. 자, 이 약대의 전형을 보면 대부분의 대학들, 서울에 있는 대학들은 수시와 정시를 같이 선발을 하는 경향이 많아요. 근데 지방에 있는 17개의 약대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선발을 합니다. 대부분의 약대가 학생부 교과 전형에다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걸겠죠. 이렇게 선발하기 때문에 지방에 있는 약대를 가고자 하는 학생들은 내신이 굉장히 중요하게 됐습니다. 자, 이 점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제가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거는 다름 아닌 전형 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수시와 정시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학생 정시 모집 인원이 늘어났고 수시에서 인원이 줄어들었죠. 물론 이 속에는 공정성의 문제도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가 그러면 학생들이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같이 해야 됩니다. 수시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정시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수시와 정시를 같이 하자.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대부분 대학들에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수능 체제를 맞추기 위해서라도 수능 준비는 반드시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학교 생활 기록의 간소화입니다. 기록의 간소화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은 한번 바뀌었기 때문에 글자 수에 대한 제한은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자, 근데 가장 바뀐 것 중에 크게 보면 진로 희망 분야, 아이들 뭐 나중에 뭐 어디 무슨 과를 갈 거다라고 직업을 쓰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학생들과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스트레스가 참 많았어요. 왜냐하면 1학년 때 의대 간다고 했다가 2학년 올라와서 내신이 안 나오면 이제 뭐 생명과학으로 바꾸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대입에 미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걱정은 이제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가장 중요한 수상 경력입니다. 자, 예전에는 대학에 제공을 할 때, 수상 경력이 제공이 될 때, 모든 수상 건수가 제공이 됐습니다. 근데 현재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진학을 할 시기에는 학기당 한 건밖에 제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A라는 학생이 1학년 1학기에 수상 경력이 10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 몇 개가 간다? 한 건만 갑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매 학기당 수상을 해야 되겠다는 말이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가 간소화가 됐습니다. 예전에는 공통문항이라고 해서 1번, 2번, 3번, 그 다음에 대학 자유문항 4번까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자기소개서가 어떻게 개편이 됐냐면 1번과 2번을 합해서 1번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예전에 3번 문항이 2번으로 갔고요. 4번 문항이 대학 자유문항입니다. 대학 자유문항이 3번으로 갔습니다. 아직 그 3번에 대한 내용은 아직 대학에서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예전과 거의 크게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고 독서활동이라든지 지원 동기, 그렇죠? 이런 내용들을 부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독서활동 같은 경우는 서울대학교가 주로 묻는 문항이고요. 나머지 대학교는 대부분 지원 동기와 진로 탐색 과정이나 거기서 느낀 경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023학년도 서울대학교에서 며칠 전에 우리는 2023년도에는 서울대학교 입학 전형을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발표를 했어요. 간단하게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시 전형에서 지역균형 전형이 신설이 됐어요. 이거 없던 거죠. 없던 건데 정시에서 지역균형 전형이 신설이 됐습니다. 이걸 어떻게 선발하는가를 봤더니 수능 60%에다가 교과평가 40%입니다. 이거는 2단계 이야기입니다. 1단계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1단계에서는 수능 100으로 학생들을 선발합니다. 2배수를 선발을 하죠. 그리고 나서 2단계에서 수능 60%에 교과평가 40%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면 교과 성적이 아니고 교과 평가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신으로만 뽑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자, 교과 평가라는 의미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신도 물론 반영을 하겠지만 네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동안에 네가 어떤 과목을 선택해서 들었니? 이런 거를 다 보겠다는 거죠. 크게 변화된 건 없습니다. 하지만 변화가 있다고 하지만 중요한 건 수능 성적입니다. 그렇죠? 1단계에서 합격을 해야 2단계의 기회가 있는 거니까요. 물론 서울대학교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이 교과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학교가 입시 전형이 바뀌었다고 해도 수능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다. 자, 그래서 이제 전형별로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합격을 하는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의 합격률이 25%가 넘습니다. 물론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부분 합격한 아이들은 뭐 지방에 있는 소재에 있는 대학들이겠죠. 그다음 면접 전형도 굉장히 많은 합격률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 학생부 종합 전형의 합격률이 한 15% 정도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학생들이 많이 가고 싶어하는 대학들입니다. 적선 전형은 없어졌고요. 논술 전형은 한 4% 정도의 합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명이 논술을 쓰게 되면 한 4명만 합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평균적으로 한 12~13%의 그 합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합격률이 10%, 20% 꽤 높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서울만 그 제한해서 보면 정말 힘듭니다. 요즘 교통도 발달하고 통신도 발달하고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서울권에 있는 대학을 선호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집 인원수가 줄어들고 학력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해도 역시 학생들이 선호하는 대학에 가기에는 어렵다. 자,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의 응시 인원 수가 꾸준히 줄어들고 있어요. 이건 뭐 다들 아시는 내용으로. 자, 그 다음에 수능이나 내신 성적의 석차 등급은 이런 식으로 1등급의 비율은 4%죠. 누적 비율은 4%, 11%, 23% 이렇게 석차 등급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학생들의 수능을 보게 되면 그 성적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성적표에 굉장히 많은 정보가 들어가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이 학생이 보면 한국사 영역에서 이제 표준 점수와 백분위가 없이 사선이 부어져 있습니다. 아, 한국사 영역은 절대평가를 했구나라는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한국사, 영어, 제1외고 및 한문은 절대평가로 이루어집니다. 국어 영역을 보겠습니다. 국어 영역에서 보면 아까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이 있다고 했죠. 이 친구는 국어 영역에서 화법과 작문을 선택을 하는 걸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의 표준 점수, 백분위 등급이 나와 있습니다. 수학 영역에서 확률과 통계를 이 학생이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럼 10가지만 보면은, 아, 이 친구는 당연히 문과 학생이겠죠. 그죠? 확률과 통계를 선택을 한 걸 봐서는. 자, 그 다음에 탐구 영역을 보겠습니다. 탐구 영역을 보니까 이 학생은 상어가 연계를 선택을 했네요. 그 다음에 제2 선택으로 지구과 원을 선택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문과, 이과에 구분이 없다고 그랬죠. 이 친구가 문과 학생이 100%입니다. 그렇죠? 이과 학생이 내신 석차 등급도 다 1등급인데 저렇게 선택했을 리는 없겠죠. 그래서 이 성적표만 봐도 많은 정보를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 자,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보세요. 이 학생이 선택 과목을 확률과 통계를 했는데 이 표준 점수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선택 과목을 선택하는 순간 이제 표준 점수에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 표준 점수는 이제 높으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표준 점수가 높으냐? 내가 시험을 잘 보고 다른 친구들이 시험을 못 보는데 그러면 내 표준 점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학생 A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 A라는 아이가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을 나눠져 있는데 공통과목에서 65점을 맞고 선택과목에서 22점을 맞았다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4단계에 걸쳐서 조정을 합니다. 4단계에 걸쳐서 조정을 하는데 어떻게 조정을 하냐면 이 공통과목 65점에 대해서도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선택과목 22점에 대해서도 조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조정하는 과정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조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122.2라는 표준 점수가 나옵니다. 여기 소수점 버립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최종적인 이 과목의 표준 점수는 122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과목별로 선택에 대해서 유불리를 없애기 위해서 4단계의 그 조정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표준 점수를 많이 걱정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역시 1.2점 차이는 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대학에서 수능에서 그 정시에서 학생들 선발할 때는 표준 점수의 합으로 계산을 하지 않습니까? 보통 뭐 비율은 반영 비율은 다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선택 과목에 대한 유불리가 존재한다. 아직 아이들이 시험을 아직 처음 이제 보는 아이들이라서 어떻게 변화가 될지, 어떻게 선택 과목별로 유불리가 생길지는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유불리는 존재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유불리가 발생했을 때 과연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까? 그래서 모집 학생들이 이제 과목별로 수능에 응시하는 그 응시 인원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대부분의 이제 이건 문과 아이들이죠. 문과 아이들 9과목입니다. 이 9과목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하는 과목이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보니까 사회과 윤리, 한국지리, 사회와 문화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 이 세 과목의 조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선생님 저는 경계를 하겠습니다 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해도 됩니다. 6,480명밖에 안 되죠. 자, 이거는 인원수가 적은 거하고 인원수가 많은 거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는데 인원수가 많으면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도 많지만 공부를 안 하는 학생들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분포를 보면 정규 분포에 가깝게 점수대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표준 점수가 좀 안정적이죠. 근데 응시 인원이 적은 과목들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갑자기 표준 점수가 어느 해에는 쭉 낮아지기도 하고 어떤 해에는 갑자기 쭉 올라가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나는 그런 계산하기 복잡하다. 그럴 때는 이제 대세를 따라가는 걸로 추천드리겠습니다. 과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탐 8과목인데요. 과탐의 경우는 이제 대부분의 아이들이 어떤 과목을 본다면 생명과학과 지구과학을 봅니다. 원이죠. 예전에는 화학도 많이 봤었어요. 근데 화학이 좀 어려워졌나 봐요. 문제를 좀 어렵게 냈는지 요즘 추세 아이들은 이제 생명과학과 지구과학의 조합으로 대부분 의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투 과목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이 보는 과목은 생명과학 2입니다. 이 투 과목을 보는 친구들은 서울대를 가기 위한 아이들이죠. 서울대에서는 투 과목을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 외에도 이제 수능에서 과탐 2를 보게 되면 가산점을 주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한양대의 경우는 3%의 가산점을 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노리고 시험을 응시한 학생들도 있습니다. 자, 제2외국어및 한문을 좀 볼까요? 지금 현재 고3 아이들은 상대평가로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연히 아랍어가 압도적이죠. 하지만 현재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애들은 이 아랍어가 이제 앞으로는 이제 이렇게 많은 인원을 보기는 힘들 겁니다. 그 다른 과목들 중에서 가장 많이 응시하는 과목을 봤더니 일본어가 가장 많이 응시를 하네요. 우리 동양고등학교도 일본어를 선택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일본어를 응시하는 학생들이 많지 않을까 예측을 한번 해봅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희망대학의 전형을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한테 맞는 전형이 뭔지 찾아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동안 내가 고등학교 3학년 때 1년 동안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계획을 한번 세워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생활기록부에서 내가 부족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어떤 부분이 장점이 있는지 생활기록부의 교과 및 비교과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팬데믹 시대에 비교과 활동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동아리 활동도 못했고요. 그 다음에 봉사활동도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제 생각으로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독서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격주 등교를 하게 되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이 생겼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시간이 많다는 말이죠. 그래서 독서 활동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참 힘듭니다. 학생들도 힘들고 학교에서도 여러 가지로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어진 환경이니까 잘 슬기롭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좀 짧은 시간이지만 강의를 잘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다음에 기회가 된다고 그러면 제가 이 외에도 준비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 자료들을 가지고 학부모님들과 한번 같이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동양고등학교 학생들이 익히고 자기 발전을 위해 가져야 될 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업 경청, 꾸준한 자기주도 학습 참여, 예의와 미소, 선생님들로부터 끊임없는 칭찬, 열정적인 동아리 활동, 꼼꼼한 메모 습관, 그리고 부모님의 관심과 사랑, 또한 교사의 관심과 사랑입니다. 남은 기간 동안 동양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2학년으로 올라가기 직전에 여러 가지 활동 잘 참여하여 좋은 결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도하겠습니다. 이상 1학년 학부모 공개 행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